네, 정치권에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요즘에 고견에 청취자들이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좀 한 달이 빨리 갔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예,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좋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여의도 정핵관. 자, 오늘 논해볼 게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우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지율 상황 위기라고 보십니까? 위기죠. 30%대. 뭐 30% 자체는 뭐 위기는 아닌데. 네네, 그 자체는. 예, 왜냐 그러면 뭐 전례로 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네. MB 정권 때 20%도 맞아보셨죠? 그럼 17%까지. 그때는 이제 한참 광우병. 그렇지. 때죠. 광우병 네. 소고기 파도에라는 네. 의도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가 맞물려서 그래 내려갔으니까. 네, 그러면서 뭐 시위 벌어지고 그럼요. 촛불문화제, 명박 산성 등장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수를 들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지지도가 그게 2008년 5월 6월 달에 그렇게 빠지다가 6월 지나면서 7, 8월 지나면서 이제 다시 30%로 안착을 하면서 2009년 들어가서 글로벌 위기 이제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네.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지율 자체 문제가 그 아니다.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난 17%도 봤다. 그렇죠.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게 이게 특별한 무슨 사안이 있어서 네.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이슈가 지금 없어요. 예, 큰 이슈가. 예, 전직 대통령들처럼 뭐 대통령 자식들의 무슨 비리가 터졌다든지, 예? 무슨 정권에 무슨 뭐 부패가 터졌다든지, 이제 집권 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없이 슬슬 빠져갖고 이게 30%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네. 집권 2달 만에. 이게 위기라는 거지 뭐. 그래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이미 고모님이 짚으실 때 윤 대통령 본인이 위기의 원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좀 잘하면 지지율이 안 빠지는지. 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실감을, 네. 의미를 전달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48%, 네네네. 47%가 됐는데 득표를 하고. 그렇게 찍은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네. 예? 그런데다가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면 뭔가 좀 화끈하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2달이나 지나봤는데도 뭐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본인에게 결함이 있다고 봐야지. 그게 이제 그 결함이 그동안에 이제 2달 동안에 뭐 잘한 점도 있죠. 네. 뭐 청와대도 개방하고 뭐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또 한미 정상 하고 뭐 저 나토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네네네. 뭐 또 스태핑도 하고 예. 뭐 아주 그 권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아주 그냥 소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잘한 것도 이런 있다. 점도 있는데 나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기분만 그냥 뭐 좋다 이런 거지. 네네. 그 지지도를 올라가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왔지만 예.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거 없었어요. 없죠. 예. 네. 자, 그래요. 대통령이 또 크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 본인이 문제다라는 점도 짚으셨지만 인사 실패도 많이 언급하셨죠. 그것도 다 본인 인사를 하는 게 뭐 인사라는 게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네네. 대통령 인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 불만 아닙니까? 네. 뭐 검찰 자기 주변에 있는 검찰을 뭐 전부 전진 배치하고 또 문제 있는 인물이 한 4번째 사퇴까지 나왔어요. 뭐 이미 낙마한 사람도 벌써 4명이나 된다든지. 네. 그리고 청문회 통과 안 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그냥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인사 스타일도 이렇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이다. 아니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측근 인사하는구나. 그러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요건 어떻게 보세요? 도스태핑을 하는데 예. 인사 문제를 기자가 지적하는 질문을 했는데 예. 아니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좀 호탕한 발언입니까? 아, 그건 아주 실수죠. 아주 실수다. 그 엉뚱한 이야기죠. 네. 대통령 입에서 네. 우리가 여권 인사들이 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네. 아 여권이시죠 참. 그래. 저 야권인 줄 알았네. 내가 여권이잖아. 여권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날수 있어요. 네. 야, 당신네 뭐 지난 정권 잘했냐, 그때부터 했잖냐, 뭐 음. 할 수 있지만은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본인이 직접 그런 옳지 바람직하지 않죠. 않다. 왜냐 그러면 그리고 지난 정권 보다가 잘하라고 대통령을 시키고 정권 교체했는데 지난 정권 사람들 보다가 낫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난 정권보다 나으라고 한 건데 그걸 비교할 정도면 그건 정권 교체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도스태핑이 기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지만은 대통령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하는 거지. 네. 네.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국민들을 예, 향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질문은 기자들이 질문했지만은 하지만. 대답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지. 기자한테 그걸 되쳐봐야 그렇죠. 보는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혹은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엉뚱하게 들리면 지난 정권에는 뭐 다른 잘한 사람이 있냐 이러면 국민들이 그 멍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네, 네. 무슨 소리 이렇게 들을 것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아, 그런 네, 거는 맞습니다. 실수지. 인사 문제를 지적할 때 제가 이제 갖게 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통령의 이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 이제 낙마자들을 주로 보다 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사 기준이 좀 국민적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뭐 송홍열 후보 이번에 이제 성희롱 발언으로 낙마한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이제 아빠 찬스 의혹. 뭐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방석집에서 이제 논문 심사를 했다.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된 것들. 이게 사실은 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했다. 밝혀졌습니다. 확인했다. 그런데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천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게 이제 국민적인 인사 기준 시각하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네. 권력이 오만해지면 제일 먼저 오만이 어디서 드러나는 인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검증이나든 근데 다 했는데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임명하는데 또 뭐 청문회 통과 안 되면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게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요거 지금 검증하라고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넘겼다. 그것도 그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 그런 것이 소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권력의 오만. 그게 권력의 오만이다. 오판이 결국 오만에서 온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렇게.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거도 하나 같이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인사 문제가. 지금 고위공직자, 뭐 네. 장관급 이런 얘기들은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뭐 검증을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자리들도 있죠. 예. 오늘 뉴스에서 다룬 것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제 물의를 빚은 유튜버 누나가 이제 대통령실에 재직 중이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처음에 연좌제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또 이제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사표를 제출했다고 확인이 됐고 이외에도 이제 나토에 왜 민간인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 또 이제 뭐 한약방 딸. 네. 한약방이라고 그러면 되게 한방병원. 네, 한방병원. 큰 병원인데. 뭐 한약방이나 한방병이나. 네. 자, 거기다 또 이제 팔촌 친인척 채용. 선거 때부터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비선 논란, 이 윤 대통령, 여기 김건희 여사도 들어오는데 이 인력 운영이 좀 국민 정서에 좀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까? 그게 안 맞죠. 네. 그게 감이 없는 건데 그것도 결국 권력의 오만에서 나오는 거고.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는 네. 공사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오만에 공사 구분이 공사를 안 된다? 구별하지 못하니까 소위 대통령실 운영 자체에서 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네. 사실 뭐 팔촌 관계는 사실 왜 팔촌이라 가는 건 남남이잖아요. 네네네. 왜 팔촌 정도면 네. 남남인데. 근데 그 사람은 관저의 팀자로 했다니까. 맞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관저의 팀자라든지 이런 가족을 거는 관리하는 되게 자기 저 가까운 사람이나 뭐 먼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관저의 업무라 하는 게 대통령실의 정치적 업무하고는 다른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인간적으로 저 가까운 사람들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된다. 예, 관저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 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 팔촌가이라고 알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기가 네네. 어려울 뿐더러 또 그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대통령이 친인척을 대통령실에 안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게 비선 권력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런 비선 우려 권력화 될수 때문에.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대개 친인척들을 가까운 자리에 안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뭐 그 사람 자체가 뭐 거기 둔다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운영도, 그리고 또 무슨 나토에 뭐 간다 사람.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월급도 안 주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들어갔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는 공권력이 집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뭔가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네. 예? 자, 직책도 없고 돈도 안 받고 단지 대통령 실의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로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주변에서 막중한 일을 한다. 그게 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오히려 그게 비선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권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상적 운영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좋지 않고 또 무슨 무슨 유튜버 누나.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유튜버 누나를 썼다 하는 거야. 그야 뭐 별 문제가 되겠나마는 그러나 그 사람이 소위 그런 일반적인 유튜버를 같이 진행했던 일종 유튜버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튜버를 또 편향적인 유튜버의 유튜버를 앉혔다 하는 거는 오해받기가 쉽지. 오해가 있다. 성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못한데 너무 편향적으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쉽지.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겹치니 아까 이제 고모님 말씀처럼 권력의 오만 이 정도는 되겠지 더해서 공사 구분이 없어 보인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이재호 고모님 우리가 8촌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제 외가 6촌 친인척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6촌이라는 거고 대통령 본인하고는 8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수를 따지면 8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도 그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 사람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니까 이 굉장히 좀 순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은 유튜버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활동을 못하게 이제 영구 퇴출을 당한 상태인데 그래요. 왜 영구 퇴출을 당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인들의 집 앞이나 회사 앞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일종의 이제 그 폭력 집회에 가까운 어떤 그 폭력적 행태를 벌이거나 혹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이제 수요 집회 현장에 가서 이제 난동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특정 개인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심지어 이제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벌였었던 굉장히 좀 폭력적 인물이고 방송 내용들도 호남 혐오. 전라도 혐오 이런 것들을 주요 콘텐츠로 했었던 거라서 그때 같이 방송을 제작했던 사람이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혹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콘텐츠를 접하거나 거기 혹시 공감했었던 그런 어떤 과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아까 고모님 잘했다 하신 것 중에 이제 5.18에 대한 제목도 그런 있는데. 점이죠. 본인이 그런 성향을 갖거나 그런 이념 지향성을 갖거나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자유지만. 양심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활동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권력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권력이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지. 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야 뭐 개인의 자유. 그게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러나 그런 예.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뒀다 하는 거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권력 여기에 이제 문제가 더해서 지난번에 이제 고모님 그 김건희 여사 행보가 예.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정치 활동에 가깝다 이렇게 또 꼬집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앞으로 이게 좀 개선될 거냐 수습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 지지율 더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좀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다고 이게요. 하시겠어요? 우리 경우를 예를 보면 이게 지지율이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50%대에서 30%대로 떨어져 놓으면요. 네네. 이걸 다시 50%로 올리면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국정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 스스로도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갑니다. 이게 50%까지 다시 네네네. 올라가려면 30%대로 떨어져 놓으면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쉬워도 이 한번 올라가는 거는 힘들다.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때도 보면 완전히 그 소고기 파동 그건 의도적인 저 광우병 파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개편하고 중도 실용주의로 국정 철학을 바꾸고 네.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돼서 50%대로 올렸는데 이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그 정부나 특히 저 여당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요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대단히 해야죠. 자, 쉽지 않다. 환경적인 게 하나는 지금 경제가 암울한 거 문제고 지금 아까 여당 사람들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여의도 정핵관,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많이 손꼽더라고요.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 현재 정리된 상황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선택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죠. 네.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됐죠. 네. 게다가 당마저 또 무슨 임시전당대회를 한다 뭐 비대를 꾸린다고 시끄러우면 이 저 대통령 지지도를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네. 여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당을 안전되게 수습을 먼저 하는 게 선수습 후 조치니까 수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당은 따라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거는 그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면 권성동 이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또 윤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권 정부 여당의 실세 2위 아니냐. 요건 또 인정하십니까? 뭐 그렇게 봐도 안 되겠어요. 왜냐 그러면 당에 지금 당 대표가 없으니까 대통령 다음에 집권당의 1인자니까 뭐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나 뭐 지금 정부의 뭐 1인자다 2인자다 가기가 지금 뭐 큰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왜냐면 원내대표 임기가 있는 건데 뭐.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거냐? 과연 아니면 그 지금은 사고로 처리돼 있는데 고리로 흘러갈 거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끼리 당내 수습 방안 논의하던 대화가 마이크가 잘못 켜져가지고 지금 흘러나왔잖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과거에도 임 작가님 뭐 메모 의원들의 문자 뭐 또는 이제 이 저 톡 같은 거 찍혀가지고 문제됐던 거 많죠. 2010년대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았고요. 사실 뭐 기사를 좀 찾아보면 이제 우리 이재호 고문께서도 이제 현직일 때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이제 기자들이 정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노리던 대상이셨다.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의 타겟이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약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언론에 흐르고 싶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 사건도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번 사안의 이제 주체인데 유상범 의원이 지금 윤리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이제 객관적인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 이렇게 속내를 다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부적절하고 자칫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이제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미가 아마 될 수 있다. 일부러 노출을 시킨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속내가 많이 드러난 많이 네, 그런 드러났잖아요. 사건이었던 걸 사실인 것 경찰 같아요. 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네네. 왜냐하면 공개 안 된 사적인 이야기니까 뭐 우리 둘이만 하는 이야기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네.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네네. 난 오히려 그 정도 상당히 정제된 이야기라고 봤는데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건 뭐 공개된 이야기가 아니고 둘이끼리 그냥 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둘이 하는 사담.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내용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네.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그 입장이 상당히 확고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그 두 사람 대화 자체야 그야 그야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뭐.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주까지 뭐 굉장히 거세게 한 걸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좀 조용하다 했는데 보니까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이 오늘 SNS에 올라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한 약속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그럼 결국 이거는 나 당대표 복귀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뭐 원래 좀 그 젊은 분이 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대개 뭐 산을 두고 이야기하면 네네. 광주 사람들도 네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네. 지리산에 올라가지. 아. 무등산은 안 가지. 그건 뭐 등산하는 사람은 무등산이라 그러는 거야. 동네 뒷산 정도를 생각하니까 뭐 무등산에 올라가서 뭘 이런 건 별 광주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가는데 네네네. 뭐 우리도 무등산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뭐 서울 사람 남산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서울 사람 남산 가는 건 같은 네. 건데 그래도 호남 사람들도 뭐 정치적 의미를 갖고 산행할 때는 지리산을 가거나 뭐 이러지. 네. 그러니까 무등산에 올라갔다 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나 네. 이제 본인이 좀 마음을 많이 추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제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맞아. 그게 직업이지. SNS가 직업적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정제된 메시지만 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을 향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당원 가입을 많이 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오늘 올린 거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진 정책, 호남 공약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 무등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메시지가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힘을 쏟았던 것들이라서 내가 아직 활용 가치가 남았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젊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네. 한 번은 내가 전에서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을 때 네. 네. 예? 딱 나는 대선도 지선도 내 대표 체제 이겼으니까 나는 대표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는 선거 이겼으니까 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집권당을 이끌어달라. 정부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큰 인물이 됐지. 네. 예?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고 네. 그때 그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원체 뭐 내 말 안 들으니까 또 두 번째 바로 기회는 혁신위를 그때 띄웠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했을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결과는 윤리위의 내용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당 대표인데 대표로서 당의 규약을 준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존중하겠다. 승복한다. 윤리위원회 결재를 승복한다.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랬으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있었지.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진짜 멀리 내다보고 네네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그걸 뭐 그때 이야기하니까 뭐 선거 이긴 사람들은 왜 나가라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네. 이번에도 뭐 윤리위 징계하자 뭐 불복한다 뭐 제소한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사람이 리더십 네. 리더로서 아주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더구나 또 뭐 무등산 가고 뭐 당원 가입하라고 자기 입장 그런 입장이 네, 아니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많이 쇠진했다. 네. 네. 그동안 당에 양대 선거 이끌고 해오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 좀 쉬겠다. 모든 건 내려 좀 쉬겠다. 하고 조용히 자명을 해야지. 깔아앉아야지. 자숙과 성찰.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깔아앉아. 그러면서 나도 좀 돌아보고 네네. 나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성찰하고 반성도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 기대를 갖잖아요. 네네. 또 당이 어려울 때 또 이준석이 네, 부를 수도 불러가든지. 있고. 근데 자꾸 저렇게 하면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자꾸 이준석을 비판하는 일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하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거는 현명한 처사가 중요한 거 여쭤볼 게 한 3개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0619 김미영님. 무등산도 오르기 험한 고산입니다. 근데 이게 등산은 다 상대적인 거라 지금 이재호 고모님은 뭐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시죠? 등산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정리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액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